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림대학교 융합과학수사학과 표창원 특임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인의 범죄 심리학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인, 범죄 중에서 가장 무거운 형벌이 부과되는 최악의 범죄죠. 그리고 모든 종교에서 금지하고 있고요. 사람의 생명 결코 해치면 안 되죠. 그런데 왜 살인 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왜 무엇 때문에 그런 살인을 저지르고 있을까요? 살인의 범죄 심리를 알아야 예방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범죄 수사나 기소나 재판 관련된 형사사법제도에서 일하고 싶다면 살인 범죄에 대한 수사와 그리고 사법 처리 과정에서도 제대로 된 그 역할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무거운 형벌이고 결코 해서는 안 될 범죄인데,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는 태어날 때부터 각급 학교를 거치면서 또 가정교육을 거치면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마음속에 어떤 방어 장치가 있죠. 브레이크 같은. 살인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살인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그런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견제 장치, 방어 장치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더 강한 힘이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주 간단한 물리학입니다. 과연 어떠한 힘일까요?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것은 아주 큰 거액의 돈을 위해서, 또는 원한, 분노, 질투, 이런 감정적인 요소들이 아주 크게 작용할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양심이나 도덕적인 방어장치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작용하겠죠. 학술적 혹은 전문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다 보면 그러한 동기들도 하나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 유형화가 가능하고 다양화되죠. 그러한 동기의 종류와 유형과 차이에 따라서 수사하는 기법과 방식도, 그리고 재판에서 벌을 부과하는 양형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의 접근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개인적 살인. 살인 자체가 한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했다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는 알고 지내는 사람 사이에서 발생한 문제겠죠. 사람 대 사람, 개인 대 개인 간에 살인을 할 정도의 문제, 무엇이 있을까요? 가족끼리 오랜 기간에 걸쳐서 아주 철천지 원한이 사무쳤다. 또는 나에게 도저히 더 이상은 참고 견딜 수 없는 모욕감, 모멸감 혹은 억울함, 이런 것들을 안겨줬다. 다른 방법으로 도저히 해결이 안 된다. 도저히 못 참겠다. 이런 거겠죠. 그리고 또 많이 발생하는 것이 치정이죠. 삼각관계라든지 내가 누구와 어떤 연애를 하고 싶거나 좋아하는 감정이 있는데 그가 나를 받아들여주지 않을 때, 또는 다른 제3자가 그 사이에 개입해서 나의 그런 감정을 훼손시킬 때,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누구나 다 살인을 저지르는 건 아니지만 그런 감정을 견디지 못하고 살인을 저지르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개인적 살인은 특성이 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주로 관계성에 기반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관계. 그래서 이 개인적 살인은 사실은 수사할 때 가장 쉬운 범죄 유형이기도 합니다. 피해자의 신원이 확인된다면 그 이후에 피해자 주변 인물, 어떤 관계가 있었고 누구와 이 살인에 이를 만한 동기가 형성되었을지 추적하다 보면 용의자가 떠오르게 되죠. 그리고 그 용의자의 알리바이, 현장에서 확인된 현장 증거들, 이걸 결합시키면 사건이 해결되는 그러한 수순을 밟는 것이 되게 개인적 살인입니다. 지난해 2024년에 강원도 화천에 있는 북한강에서 사람의 다리 하나가 떠올랐죠. 발견한 사람은 너무나 충격을 받았고요. 경찰에 신고했고 인근에 대한 수색을 벌인 결과 다른 신체 부위도 모두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사건의 피해자는 여성이었고요. 수도권에 있는 한 부대에서 일하던 여성 군무원이었습니다. 당연히 이 사건은 개인적 살인이었고 그 관계성을 쫓아가다 보니 바로 용의자가 검거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진 신상 공개가 된 양광준이라는 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군 장교였죠. 두 번째 유형, 사업적 살인이라고 합니다. 살인은 어떻게 사업이란 말을 붙일 수 있을까요? 도덕적으로는 사실 적절치 않지만 우리가 범죄 수사나 기소나 재판을 위해서는 사용할 수밖에 없는 용어이고, 개인적 살인과의 구분을 위해서 또 필요한 용어이기도 합니다. 사업적 살인이다. 살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란 이야기죠.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돈을 노리는 사업적 살인, 대표적인 사례는 강도죠. 혹은 청부살인도 있고요. 혹은 경쟁자의 제거,
때로는 자신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목격자, 증인 또는 방해물의 제거, 이러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살인이라는 수단을 선택할 때 주로 사업적 살인이라고 하고, 그 경우는 감정적인 요소가 많이 개입된 개인적 살인에 비해서 대단히 계획적이고 차분하고 치밀하게 이루어지고요. 때로는 동기를 가진 자와 살인을 실제로 행하는 자가 다른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수사 과정에서는 개인적 살인보다 훨씬 더 어렵고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그러한 범죄가 사업적 살인이죠. 세 번째 유형은 최근 우리에게 많은 충격과 공포를 안겨주었던 이상동기 범죄의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중살인 혹은 다수살인. 살인도 끔찍한데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닌 거죠. 여러 명을 살해하는 경우입니다. 한꺼번에 그러한 살인을 저지를 때 우리가 이것을 다중살인이라고 하고요.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행할 때 연속살인이라고 하고요. 한 번 살인을 하고 심리적 냉각기를 거친 이후에 또다시 살인하고, 그리고 또다시 심리적 냉각기를 거친 이후에 또다시 살인할 때 우리가 연쇄살인이라고 부릅니다. 그 살인 사건들 하나하나 다 설명드릴 시간은 부족하지만 간략하게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앞서 말씀드렸던 그 영역 중에서 사업적 살인을 한번 좀 살펴볼까요? 대표적인 사건이 영남제분 회장 3호의 청부 살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이 회사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영남제분이라는 이름을 제가 쓰는 것도 이미 다른 사명으로 변경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기업이나 사업에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상당히 이름 높았던 중견 제분 기업의 회장 사모님이 자신의 사위가 불륜 관계에 빠져 있다라는 잘못된 믿음을 가진 끝에 그 상대방을 찾아서 살해하라는 청부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그 지시를 받은 사람들이 그 피해자인 서울에 있는 모 여자대학교 법과대학생 하지혜 양입니다. 피해자를 추적한 끝에 혼자 있는 시간대를 노려서 납치하고 결국 살해하고 그 인증사진을 보냈던 사건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사업적 살인은 실제로 행하는 자와 또 살인의 동기를 가진 자가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때로는 또 매우 침착하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목적이 따로 있어서요. 현장에서 시신이 발견된 경우에도 쉽게 해결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당히 복잡한 수사를 거쳐야 하겠죠. 이 사건 역시 오래된 복잡한 수사 끝에 용의자들을 하나씩 검거할 수가 있었고 사건의 실체가 전부 드러났던 사건입니다. 다수살인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에게 많은 충격을 안겨줍니다. 최근에 여러분이 기억할 만한 사건 중에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있는 서현역에서 한 남자가 갑자기 차량을 몰고 돌진해 가서 사람들을 인도해서 마구 치어서 쓰러뜨리고요.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차에서 내린 이후에는 칼을 들고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휘둘렀던 사건. 최원종이라는 범죄자가 저질렀던 흉기 난동 사건이었죠. 그리고 서울에 있는 신림역 인근에서 조선이라는 그 남자 범죄자가 역시 칼을 숨기고 정면에서 마주오는 자기 또래의 남성들을 향해서 마구 칼을 휘둘렀던 흉기 난동 사건. 이런 사건들이 대개 다수살인, 다중살인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다중살인은 특히나 이 범죄자들이 자기 삶의 마지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저지르고 나서 도주할 의사도 별로 보이지 않고요. 증거인멸을 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최원종, 조선 같은 경우는 검거가 됐죠. 조승희라고 여러분이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겠는데요. 미국에 있는 버지니아 공대에서 강의실 바깥에서 그 강의실 문을 전부 걸어 잠그고 들어가서 미리 준비한 총기로 학생들과 교수님에게 조준 사격을 가했던 한국계 미국인 학생 조승희가 있었습니다. 그가 32명을 살해하고 본인은 결국 마지막에 자살을 했죠. 이렇게 끔찍하게 자신의 최후를 맞이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다중살인의 경우는 그가 가지고 있는 열등감 또는 자괴감, 나는 이렇게 불행한데 왜 남들은 저렇게 다 행복해? 라는 그런 어떤 비뚤어지고 왜곡된 가치관이 주로 원인으로 작용하고요. 그리고 스스로가 견디지 못하는 분노가 이런 범행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자기가 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어떻게 살겠다, 도주하겠다, 증거를 인멸하겠다, 잡히지 않겠다, 이런 살인 이후의 계획은 전혀 없는 상태인 겁니다.
유사한 사건 중에 세계에서 가장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피해자를 낳았던 사건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했었죠. 대구 지하철 방화 참사. 김대한이라는 한 사람이 지하철에서 인화물질을 가득 든 통을 들고 들어갔다가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바람에 수백 명이 사망했던 그 끔찍한 사고도 이런 유형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이런 사건을 접할 때마다 큰 충격과 공포에 휩싸이게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예방을 위해서는 여러분이 어떤 전공을 택하고 계시든 간에 각자가 공부하는 내용들, 앞으로 가지게 될 직업들, 그 분야에서 함께 더불어 사는 우리 삶을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함께 전개해 나갈 때 이런 범죄는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다중살인이 꼭 공공장소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사람을 살해하는데요. 가정 내에서, 직장 내에서 이미 알고 있고 친근한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난 경우 더 우리에게는 가슴 아프고 커다란 충격으로 오게 되죠. 영어로 domestic mass killing이라고 부릅니다. 가정이나 같은 공감대에 있는 공동체 내에서 벌어지는 살인이기 때문인데요. 경기도 광명에서도 발생했고요. 서울 서초동에서도 발생했고 또 전라남도 진도에서도 발생했고 지역을 막론하고 어디에서나 일어납니다. 너무나 친하고 가깝고 사랑하고 오래 함께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발생한 감정의 문제, 분노의 문제 이것이 자칫 왜곡되어서 폭발하게 될 때 이런 끔찍한 다중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연속살인이란 것은 살인을 하겠다 또는 세상에 내가 복수하겠다 또는 이대로 내가 죽을 수 없어서 크게 한번 큰 사고를 치겠다 라는 등의 마음을 먹은 자가 한 번에 한 군데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마치는 것이 아니고요. 살인을 저지르고 또 옮겨가서 또 살인을 저지르고 또 옮겨가서 살인을 저지르고 이런 형태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1982년 경남 의령에서 발생했던 우범곤이라는 순경 경찰관에 의해서 발생한 집단 살해 사건이고 이 사건으로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마을 주민들을 다 한 군데에 모이시라고 방송까지 하고 그곳에 총기 난사를 했던 사건입니다. 끔찍한 사건이죠. 62분의 마을 주민들이 그 자리에서 사망하셨고 33분이 중상을 입으셨습니다.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될 사건이죠. 사건의 규모나 피해자의 수와 상관없이 가장 극악한 범죄 동기나 범죄 심리에 있어서 악의 정도가 최악이라고 볼 수 있는 사건은 연쇄살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이미 살인을 저질렀을 때 그 살인을 저지르기에까지 이른 격정이나 흥분이나 감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모두 진정될 수 있는 심리적 냉각기를 거치고 나서 또다시 저지른다는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연쇄살인범 유영철, 정남규, 강호순 이런 범인들은 수년에 걸쳐서 수십 명을 이런 식으로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직 살해하기 쉽고 편한 대상만을 선정하다 보니까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와 관계도 없고요. 자기에게 어떤 억울함을 안긴 사람도 아닙니다. 이유 없이 오직 살해하기 쉬운 대상만을 골라서 살해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범죄인 거죠. 그들의 왜곡된 심성, 비뚤어지고 잘못된 가치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원인을 찾아내고 해결책, 예방책을 찾아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인의 범죄 심리학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무리 같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저지르지 않을 대부분의 사람들,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은 저지르지 않을 살인이라는 수단을, 방법을 택하는 그들은 왜 그럴까? 여기에는 크게 네 가지의 치명적인 요소가 결합되었기 때문에 나타난다라고 저는 분석합니다. 한국의 연쇄살인이라는 책, 그리고 사건 파일이라는 책 등을 통해서 제가 여러 사건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런 다양한 사건들을 분석한 결과 이 네 가지의 결합을 치명적인 조합, 데들리 칵테일이라고 부릅니다. 첫째, 이상 성격이죠. 이 개인에게는 어렸을 때부터 잘못된 성격적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들에게 사회적 스트레스가 작용합니다. 실직 또는 거절, 인간관계 붕괴, 누군가로부터의 어떤 불공정한 대우 이런 것들이 모였을 때 뇌관이 화약에 꽂히는 것 같은 그런 사회적 스트레스가 야기가 되죠. 여기에 세 번째, 촉발 요인. 막상 딱 범행을 저지르기 직전 상황 왜 그랬어? 라는 질문에 나오는 답은 때로는 허탈할 때가 많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쳐다보는 눈빛이 기분 나빠서요. 또는 그냥 오늘 일어나서 기분이 안 좋았기 때문이죠. 마치 알베르 까뮈의 이방인 속에 나오는
범인이 태양이 너무 눈부셨어요 라고 이야기한 것 같은 촉발 요인은 사실은 아무것이나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결국 살인이라는 방법을 택하게 있어라는 개인의 선택이죠. 이 네 가지가 결합했을 때 우리가 끔찍하게 충격과 공포로 맞이하게 되는 살인 범행을 맡게 됩니다. 자, 여러분께 살인이라는 끔찍한 범죄의 심리, 그 이면에 있는 내용,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될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생각할 거리 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